안녕하십니까. 인문여행 작가 오동석입니다. 자, 오늘부터 미술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들고 나온 것이 제가 생각만 해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초현실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초현실주의. 시청자분들께서도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초현실주의가 뭐냐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초현실주의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세계. 그러면 무의식의 세계 같은 그런 거겠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아닌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전혀 배제한 그 상태에서 무의식의 세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메디테이션을 하는 이유가 나를 잃어버리는 게 그 목적인데, 그래서 힐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초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 초현실주의가 왜 나왔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이 사람이 가장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살바토르 달리. 스페인 출신이죠. 스페인 중에서도 까탈루냐, 스페인 북동쪽에 보면은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까탈루냐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한 분들이 많죠. 가우디도 있고요. 이 가우디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가우디의 영향을 받은 피카소가 있고 달리가 있고 후안 미로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주로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자, 그러면 우선 미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술관을 왜 가냐? 혹시 미술관을 왜 갈까요? 미술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미술관에 갈 이유가 어떤 걸로 한번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걸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미술관에 걸려져 있다라고 하면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작품이죠. 예, 이 걸작이라는 이름의 작품인데 이런 게 걸려 있다고 하면 보러 가시겠습니까? 예, 보기에는 그냥 만화의 한 부분을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10등 안에 드는 겁니다. 10번째로 비싼 그림이죠. 예, 이걸 만든 사람은 미국의 로이 리히텐슈타인이라는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쌀까? 2,180억 원입니다. 이거 2,180억 원에 사라 그러면 너무 황당하죠. 자, 그럼 9번째는 굉장히 유명한 모딜리아니의 누드죠. 이것도 좀 비쌉니다. 2,215억. 네, 파리 렘블란트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계의 세계 최고의 큰 손 로스차일드 가문으로부터 프랑스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가 공동으로 구입을 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비싸죠. 네. 2,340억 원. 그림 한 장이 이렇게 비쌉니다, 이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죠. 자, 피카소의 알제리의 여인들. 2,332억 원이고요. 이때부터 문제죠. 그림 같지도 않은 것이 딱 등장했습니다. 6번째로 그림의 제목은 넘버 6, 바이올렛, 그린, 레드죠. 2,561억. 너무 황당하죠. 과연 저런 그림들이 어떤 족보가 있을까? 저런 그림을 왜 저렇게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저걸 살까? 이게 사기가 아닐까? 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거든요. 자, 5위는 어떨까? 이거는 그 집에 애들한테 이틀 동안 놔두고 물감을 갖다 놓으면 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잭슨 폴락이라는 추상 표현지의 화가의 그림입니다. 그림 제목이 넘버 17A. 저런 그림이 왜 나왔을까? 저런 그림은 어떤 의미를 담겨 있을까? 저 화가는 어떤 생각으로 그렸을까? 이런 것들이 다 추상, 아니 초현실주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비싼 그림을 조금이라도 알려면은 초현실주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닌 무의식의 세계가 그린 그림을 저쪽에 도용을 한 것이죠. 자, 이거는 많이 알려진 그림이죠. 고갱에 언제 결혼을 할랜데 이거는 3,250억. 굉장히 비쌉니다.
고갱의 그림이고요. 자, 이것도 이제 유명한 거죠. 예. 세잔느의 카드 치는 사람들. 뭐 이건 그림 같아요. 예, 그림 같아. 저는 3,614억 원이고요. 인터체인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그림입니다. 빌렘 데쿠닝, 예. 네덜란드계 미국인인데요. 이것도 표현 추상주의의 그림입니다. 막 그린 것 같잖아요. 예. 인터체인지 얼마일까요? 4,121억 원. 자, 그러면 당당한 1위는 논란이 굉장히 많죠.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알려진 그림인데요. 살바토르 문디, 세상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그 의문이 많냐, 왜 논란이 많냐 하면 진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냐 안 그렸냐 이 논란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 그림을 소유하신 분은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그 왕자죠. 뭐 1,200조인가 갖고 있다는 하여튼 뭐 그런 분인데요. 저 그림이 약 6천억 정도 합니다. 저 그림 어디 갖고 있냐면은요. 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가지고 있는 1조 원짜리 요트 안에 걸려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또 다른 그림 모나리자는 얼마일까 만약에 판다면 한 1조 원 정도 한답니다. 추정하기로 한 1조 정도 한답니다. 팔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그림들은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판매가 되는 것이고 1804년 나폴레옹이 전쟁을 막 하던 시기에 그림들이 박물관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개인이 소장되어 있는 것들이 아직 안 나온 것도 되게 많겠지만 그래서 1804년 이전의 그림들 대부분은 다 미술관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미술사나 역사를 따져봤을 때 어떤 왕조의 왕이라든가 황제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면은 반드시 어떤 미술 작품, 어떤 상징성에 있는 것들을 조각이 됐던 이걸 수집을 했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부자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가 인도에 있는 부자들이 막 세상에 미술 작품 구하려고 뛰어들면서 미술 작품 나오기만 하면 서로 경쟁하듯이 천정부지로 오른 겁니다. 물론 미술은 미술사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와서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었어요. 부수적인 것이었죠. 미술의 역사를 보면은 예술의 역사를 보면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신전, 신전 건물이 어떤 지금의 건축 문화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기독교 성당 문화 이런 것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제일 잘 만들어진 건축들은 다 신전이에요. 또 뭐 성당이 됐건 아니면 불교의 정각이 됐던 이런 건물들이 최고의 건축물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신상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세워놓죠. 이게 조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신에 대한 일대기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성경 속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들이 지금의 회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수적인 것이었고 그러다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림을 사기 시작해요. 미국에 갑자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림을 많이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됐으니까. 근데 그림 안 파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인상파 화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림이 있거든요. 전혀 한 장도 안 팔리던 그림들이 이거라도 사지 하면서 사기 시작해가지고 이 들고 다니기 편하고 가볍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술관이 많이 생기면서 이 회화가 천정부지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한 게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화가들이 그 세상의 추세를 쫓아가지고 추상화를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아주 똑바로 그려진 그림들은 거의 안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살아있는 화가의 그 회화, 미술 작품 말고요. 회화는 얼마일까요? 현재 살아있는 데이비드 호큰이라고 하는 영국의 지금 할아버지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그린 수영장의 두 남자인데요. 1,0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 그림들을 실체를 알면 사실 굉장히 놀라는데 저 뒤에 보이는 저 그림이죠. 수영장의 두 남자. 저걸 어떻게 그렸을까? 그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사람은 사진 작가에다가 설치 미술가에다가 뭐 화가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 사람인데 하여튼 1,000억이 넘는 그림이 되기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사진을 찍고 나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뭐 아무런 뭐 사상이나 아무런 뭐 상징이나 이게 없는 거예요. 일종의 팝아트라 그래서 파퓰러 아트. 대중 미술을 이제 그린 사람의 그림인데 저게 저렇게 팔린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초현실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초현실주의. 아까 보셨던 그 이 추상주의 그림에 영향을 끼쳤던 이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는 무엇일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없는 상태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초현실주의를 만든 사람은 앙드레 브루통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시인이자 미술 평론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의사였던 사람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이 정신과 의사로 참전을 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그 심리학에 대한 책을 읽게 되죠.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대한 그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내용을 듣게 돼서 지금 1차 세계대전 때 벌어진 이 상황을 두고 새로운 혁명적인 뭔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뭐 물론 혼자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중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게 많죠. 화가들도 참여하고 문인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이 초현실주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모든 걸 다 부정하는 세상에 전쟁에 전 세계 90개 국가가 참여하고 그리고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5천만 명이 죽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리는 물질 만능주의, 과학에 의존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이게 현재의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겠다. 모든 걸 다 부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방가르드라는 운동이 나와요. 아방가르드는 뭐냐면 이제 프랑스 말로 이렇게 맨 적진 앞에 나가 있는 어떤 그 초병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전선에 뛰어들어서 그 선두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혁명적으로 헤쳐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에서 무슨 입체주의, 뭐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이런 것들이 다 아방가르드 운동인데 이런 것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도 아방가르드 운동을 하죠. 일제시대에. 이 상황을 파헤쳐 나가기 위한 그런 운동을 하는데 심지어는 무정부주의 이런 것도 그 당시에 나와요. 정부가 필요 없다 이거지. 어떻게 이렇게 다 파괴하고 다 죽이고 하냐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초현실주의예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혁명적인 뭔가 새로운 예술운동 같은 것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은 무의식의 세계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동기술법으로 자동으로 해야 된다. 내가 아닌. 네. 그래서 이 앙드레 브루통이 초현실주의 선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순수한 심령의 자동주의를 통한 구두 또는 쓰기 아니면 진정한 사고 활동에 의한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아무런 이성의 통제가 없는 가운데 그리고 모든 미적 또는 도덕적 선입견에서 벗어난 사고를 구술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때 이 수행문화, 이 동양의 그 어떤 불교에서의 수행문화도 좀 알았으면 좀 더 이렇게 내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요,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대립된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상층은 현실이고 하층은 초현실이다. 그러니까 수면에 잠겨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를 이제 하층이라고 이 사람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실은 현실이고 감춰진 현실이 초현실이다. 그러니까 나타난 현실은 감춰진 현실이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그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아예 없이 표현을 하는 게 초현실입니다. 초현실. 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신도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한계급과 무한계급의 대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한계급과 무한계급이 대립을 하면, 그러니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죠. 유한계급은 이제 돈 많은 부르주아하고 무상계급은 이제 노동자 계층 프롤레타리아인데 이 사람들이 대립을 하면 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도 이 초현실주의에 막 이렇게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얘기 뭐냐면 현실의 이 안 좋은 이 현실을 타개하려면 당장 총 들고 나가서 막 쏘아야 된다.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총에 맞아서 배에 총알이 박힐 것이다. 이게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이다. 이 분노한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한 거죠. 이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이런 그 사회적인 현상이 발현이 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미술이 이제 그렇게 비싸진 거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 그러니까 사회성, 정치적인 이유, 뭐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축돼서 한 번에 딱 보여주기 때문이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술로서 이제 표현이 좋다라고 생각한 그런 게 이제 초현실주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의식과 무의식은 이제 프로이드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자유를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그 마르크스주의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그 공공의 자유를 해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현실주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면 좀 놀라시기도 할 텐데, 근데 그러면은 초현실주의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어떻게 이 사람들을 표현했을까?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낯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은, 그러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다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이는 세상을 왜곡을 해서 아주 낯설게 하는 거예요. 오, 낯설다. 저게 저런 식으로 표현도 해도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물의 본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부시는 거예요. 이 깬다는 거는 이 현실이 갖고 있는 이거를 깨버린다는 거는 뭐냐면 다시 창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이거든요. 인도에 가면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쉬바신이 있잖아요. 쉬바신은 모든 걸 파괴하죠. 왜냐?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의미처럼 이제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는 방법, 이게 현대 문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스마트폰. 아니, 전화기 속에 컴퓨터를 집어넣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게 초현실주의의 발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 방법은 아주 편집광적인 왜곡. 이게 달리예요, 달리. 좀 어떤 편집광이냐면 그 프로이드의 그 오디푸스 콤플렉스죠. 성적인 이쪽에 관련된 어떤 콤플렉스에 대한 표현을 좀 많이 한 사람이죠. 이 사람 굉장히 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 속에서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꿈에 대한 그 이야기. 꿈을 꾸면 꿈속에서 나왔던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예.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딱 터져요.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이 한참 나오다가 2차 세계대전이 빵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현실주의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잠시 이주를 하거든요. 그 당시 가장 큰 이 미술 시장이었던 뉴욕으로 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미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랬냐? 페인트 막 이렇게 어떻게 그랬냐? 내가 그린 게 아니에요. 예, 내 생각이 그린 게 아니고 내 의지가 그린 게 아닙니다. 무의식의 세계, 내가 아닌 세계가 막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려서 내가 뭘 그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런 걸 그리고 있었네 해서 이제 그림을 완성하는. 아까 이제 초현실주의자들은 이제 자동기법, 자동기술법이라고 그랬죠. 내가 아닌 무의식의 세계가 시키는 대로 순수한 어떤 영혼, 영적인 그 세계에서 일종의 어떤 그 지시에 의해서 무의식에서 그린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생소할 수 있지만 잘 알려진 화가가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그 화가죠. 데이페이즈만이라고 그래서요. 이 표현 자체, 그거를 이제 아주 왜곡을 하는 거죠. 사물이 원래 갖고 있는 관념을 타파를 해버리는 겁니다. 현실에 대한 일종의 파괴, 창조를 위해서. 지중해 고딕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안톤 가우디, 이 사람은 그래요. 이제 지중해의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색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이 생각의 표출이 그 남들보다 좀 많다. 이 북유럽 사람들은 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상념에 잡히고 해서 이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만 지중해는 다르다. 언뜻 생각해 보면 이 초현실주의하고 우리하고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같은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굉장히 어려운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거죠.